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입니다. 이제 막 장이 종료됐는데요. 오늘 낙폭을 얼마나 줄이는가가 코스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분석 일부에서 들어본 바 있습니다. 오늘 8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연저점을 경신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1758포인트까지 밀렸었다가 종가는 1769로 찍히는 것 같습니다. 1785까지 갔었는데 일단 막판에 다시 밀리는 모습, 낙폭을 좀 어정쩡하게 줄였다라는 인상 주고 있습니다. 유럽 악재 대비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아니지만 낙폭도 좀 어정쩡하게 줄였고 일단 애플의 타격도 IT 종목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종가상 1%가량은 밀렸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코스피에 주목하는 이때 코스닥이 장 마감 30분여를 남겨두고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늘 종가상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요 종목별 종가까지 먼저 시황센터 가서 체크하고 돌아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대한 우려에 코스피는 오늘 장 연 저점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1760선대까지 밀려나면서 개파락 출발해서 장중에 1758선에 연 저점을 찍기도 했죠.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더니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또다시 1770선을 위협하고 1770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37% 하락한 176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개인만이 시장을 지켜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3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내림세로 장을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 460선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는 소폭 만회하면서 위태로운 460선을 보였죠. 막판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87% 하락한 45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시장을 지켜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1150원대로 올라선 후에 오후 들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 등 수급상 달러 매도가 우위를 점하면서 상승폭이 주춤했는데요.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5원 10전 상승한 115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가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자 주당 12,000원이 하락했는데요. 115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1.35% 하락했고요. 포스코가 역시 2.48% 밀려났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1% 증가했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포스코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 낙폭을 키우고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35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8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생명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9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1% 가까이 하락세, 그리고 한국전력 역시 1.17% 밀려나면서 25,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장중 낙폭을 키우고 6%에 가까운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11,700원씩 하락하면서 28,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7%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네요. 2분기 실적 부진과 하반기 수요 우려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당 1,700원씩 하락하면서 25,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CJ홈쇼핑과 파라다이스 상승폭을 켜면서 마감했네요. SM은 0.2% 상승했습니다. 5만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가 2.82% 하락하면서 6,5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위메이드 역시 1.34% 오르면서 49,1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음식료품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IT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IT주가 오늘장 동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키우고 1%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115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 2.16% 하락했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4.75% 밀려나면서 21,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애플쇼크의 반도체 부품주와 장비 등 IT 중소형주들도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하나마이크로는 6%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6,7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솔테크닉스도 5.56%, 그리고 국제엘렉트릭과 SFA도 모두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넷팩스 역시 주당 1,000원씩 하락하면서 16,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연 저점을 경신하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증권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은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5,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2.1% 하락했습니다. 교보증권이 1.3% 조정을 받으면서 4,560원에, 우리투자증권 역시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1,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재부각, 금융위기 재부각과 이에 따른 전방산업 침체 우려에 철강주 역시 하락했는데요. 오늘 포스코는 2.48% 하락 마감했습니다. 35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제철 역시 주당 2,300원씩 하락했네요. 76,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도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장 세아제강은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77,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후계 구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조그룹 관련주들도 오늘장 동반 하락했는데요. 사조 오양은 3.57% 하락하면서 1,800원에, 사조 산업은 4%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사조 해피 역시 2.88% 밀려나면서 7,0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실적 발표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올 2분기에 당초 기대했던 휴대폰 부문의 회복이 더뎌서 이 부문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중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하는 듯 했는데 마감 가까이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56,1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LG생활건강은 2분기 영업이익이 14%가량 성장했지만 역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1.32% 밀려나면서 59만 7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건설은 해외 신규 수주는 미진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 주택 부문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반등에 성공하면서 0.62% 상승 마감했고요. GS건설이 2.6% 하락했습니다. 동성화학은 오늘장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2,5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죠. MC넥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에 오늘장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MC넥스는 주당 2,000원씩 하락하면서 11,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막판에 낙폭 좀 줄이다가 만 이후 개인들이 막판에 2시 30분부터 물량을 조금 내놓기 시작했지 않았나 싶고요. 코스닥은 오늘 3% 가까이 급락했는데 800개 이상 종목이 떨어진 반면에 오른 상승 종목은 168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시장 둘러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같은 이슈 얼마나 공감하는지도 OX를 통해 듣는 시간, 시장 공감대 OX로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욱 과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참 우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이슈부터 화면 보고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 부진, 삼성전자 반사익 수혜로 이어지나, 두 번째 유로존 리스크 재부각됐는데 추세적 하락의 시작인가, 세 번째 중국 경기 반등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의미하는 Q3 3분기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자, 하필이면 유럽 얘기가 있는 와중에 애플이 예상 밖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 크게 일조했는데요. 애플 실적에 따른 우리 IT 쪽의 반사익,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이슈 읽으면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애플의 실적 부진, 우리 삼성전자 수혜로 이어지나? 자,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은 건 우리한테 잘된 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과 그렇다라는 의견. 먼저 우리 전재욱 과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우리 전재욱 과장님의 의견과 비슷하시더라고요, 일부에. 네. 제가 보는 이유는 일단
그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실적이 안 좋아졌던 게 아니라 일단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었던 그렇죠. 거였잖아요. 이제 그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주된 원인 자체가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이제 판매량 감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주된 원인 자체를 보자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괜찮게 나오고 있었고, 네.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가 이제 나중에 나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수요 자체가 조금 딜레이된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 시리즈 자체가 좀 더 판매 그 마켓 쉐어 자체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애플의 쉐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가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IT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군요. 아니죠. 일단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마켓 쉐어 부분에서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수혜를 조금 더 본다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그 애플의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IT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체가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IT 그냥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전체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하다가 한 두 분기부터 이제 좀 꺾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판매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스마트폰이 좀 더 커질 거다, 그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더 증폭되는 게 가시적으로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IT 쪽은 좀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방향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켓 쉐어가 늘어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 시리즈의 판매량 호조 같은 게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를 직접 할 때는 IT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게 가져가면서 비중을 좀 줄일 필요까지 있는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 정도는 괜찮은 건지, 아까 이제 부품주 매매하는 팁도 사실은 제가 일부에서 여쭤본 바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부품주 자체들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못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부품주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일단 판매량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재고 감축도 굉장히 부품주가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일단 그런 그게 입장을 가지고 아이폰 있습니다. 부품주든 갤럭시 S 부품주든 그렇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전체적인 큰 업황 자체에서 판매량 감소 자체가 IT 업황 자체가 조금은 안 좋게 보여지는 게 가시적으로 애플 실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 정도는 괜찮습니까? 그 줄어든 파이 안에서 삼성전자는 좀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그 2011년 작년 10월 달에도 애플이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애플이 한 6%가량 빠지고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보면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올라가던 그 시점이랑 거의 이게 아기가 살짝 맞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측면이 뭐냐면, 그때 이제 9월달, 10월달 해서 12월달까지 주가가 애플이랑 역행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애플은 조금씩 빠지고, 네. 그런 부분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런 나름의 수혜는 본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안 좋아졌을 때는 애플이 올라가고 삼성이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의 주가 움직임이나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사실 거의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보여지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황은 요 앱 대표 종목 두 개가 그렇게 좀 안 좋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갔다 함은 이 전체 업종은 안 좋구나. 하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런 실적이 애플이 안 좋게 나왔고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계속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애플보다는 낫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IT 쪽에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진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삼성전자는 반등은 가능한데 반등폭은 과거만큼 빠르지는 않을 않을 수 거다. 있겠다. 그렇게 좋습니다. 부품주는 이제 뭉뚱그려 다 그렇게 좀 좋지 않지 않을까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별 대응법까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애플의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우리가 반가워할 일이 아니라는 쪽에 이제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는 X라고 들긴 했지만 좀 네. 의견이 어떻게 세모가 있으면 세모를 들었을 건데 네네.
우선적으로 X라고 하기만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이 우위에 섰다는 그런 걸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이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5에 대한 이제 대기 수요자들이 기대 심리가 있고, 그 삼성전자 갤럭시 S3가 출시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주력 제품이었던 아이폰 그 4S가 좀 판매량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아이폰 5의 흥행 여부가 앞으로의 이제 삼성과 그 애플의 이제 진짜 어느 회사가 우위에 서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 가서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종목들 IT주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사실 삼성전자하고 부품주만 또 여쭤봤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약간 세컨티어 그리고 애플에 공급했었던 우리 약간 중대형 IT 종목도 있어서 참 애매해지고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아이폰 그 5에 대한 그 기대 심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갤럭시 같이 좀 단기간에 1년마다 나오는 상품이 아니고 길게는 2년에서 3년 동안 나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삼성의 그 부품을 납입하는 이제 그런 그 IT 부품 업체보다는 아이폰 애플사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이제 그런 그 부품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요. 아이폰 5가요, 뭐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안에는 나오기가 거의 어렵다고 하던데. 그러면 네. 이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혹은 부품주라도 갤럭시 S 쪽에 공급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반기에 이제 출시되는 거 원래 주가라는 게 좀 기대 심리가 먼저 반영을 하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한다면 미리 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모인데, 예, 좀 길게 보면 애플도 결국 아이폰 5 나오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관련된 부품주들도 같이 긴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유럽 문제인데요. 유로존 리스크 재부각, 추세적 하락의 시작인가? 자, 두 분 의견 보여주시죠. 그렇지 않다고 하셨고,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뭐 애플까지 겹치면서 오늘 다시 연저점을 깬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낙폭도 최종 그 가장 낮은 포인트에서 한 10포인트밖에 못 줄였단 말이에요. 추세적으로 이거 밀리는 거 아닌가요? 우선적으로는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좀 지수가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이제 밸류에이션 적인 측면을 보자면 좀 저점 구간에 진입한 건 분명한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좀 추세적 이탈을 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조금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한 1760선이라 하면 PBR 기준으로 1배가 채 안 된다는 수준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낮은 저평가적인 매력이 있는 지수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금 1760에서 1780 사이는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유럽 우려감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수그러들게 된다면 이 낙폭은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의 회복 속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날 발표된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예상치가 49.5가 나왔는데 여전히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5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책의 이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가 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세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 정도에선 다들 이제 싸다라는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가 사실 1780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산가치 못 미치는 수준, 뭐 이제 뭐 기관이 사주는 누군가 살 거다. 근데 오늘 일단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공감대가 형성되다가도 이게 유럽발 악재가 더 터지니까 애플 악재까지 나오니까 이게 공감대가 이제 엷어지는 거죠. 바닥은 어디쯤이겠습니까? 우선 저는 그때 한번 1750까지는 한번 열어두자는 말을 한 적이 네.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란 기준보다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점을 좀 잡기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750선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지지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주가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딩 포인트 바닥은 1750 정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유럽 쪽 이슈 감안해서 코스피 바닥도 역시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저는 X를 한 이유가 네. 일단은 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지만 정책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게 아까 그 이제 상대편 패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뭐 1750이다 이런 지수대 자체를 사실 정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게 뭐냐면 근데 이제 그 예. 지수대를 대충 알면 네. 좀 그래도 사들어가는, 물론 시장이 곧 종목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좀 살 시점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자면 저는 1700대 초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그 선 자체에서는 뭐 더 낮게 잡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일단 뭐 1700 초반대까지는 한번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추세적인 이제 유럽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네. 9월 때까지는 그런 뭐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정책 공백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다음 달 초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혹시나 뭐 국채 매입 3차 LTR로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ECB에서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였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이번에도 뭐 당연히 지금 금리가 0.75%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비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거 자체는 어차피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그 스페인 국채 금리 자체가 막 7.5%대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기감이 굉장히 증폭이 됐다라는 의미고.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유럽 지도자들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공조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또 휴가를 전부 다 떠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예. 메르켈 총리는 이미 휴가를 갔고 뭐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곧 휴가를 뭐 3주 동안 간다고 하고. 성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다, 지난주에 예. 또 말씀을 또 드렸던 그런 성향이랑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경제 민주화 자체를 이룰 때도 뭐 50년 만에 했지만 그쪽에는 200년이 걸렸는데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지만 걔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오히려 할 거 다 하면서 가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독일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그 유럽 안정 메커니즘 자체에서 스페인을 도울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게 합헌이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맞물려져서 스페인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할 수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장 일단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조치로 20에서 추가적으로 일단 국채 매입 뛰는 아무도 안 사서 네네. 예, 지금 값이 막 떨어지는 그 국채를 20에서 사주면 일단은 진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정책이 나타나는 거고 네. 그런 정책이 나오면 다시 반등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저는 뭐 금리 인하 정도는 쓸 수 있지만 그것까지 다시 국채 매입을 간다라고 그걸 예전부터 계속 그 말이 나왔지만 계속 하지 못했던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9월까지는 예, ESM 출범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겠다. 그렇죠. 이제 휴가 간 분들도 다 돌아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요. 중국 경기 반등 가능할까요? 중국 경기 반등 가능할까? 저점을 찍어야 반등이 가능할 텐데 반등 가능하다고 하셨고 역시 반등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전재우 과장님께서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전일 발표가 됐었죠. 뭐 어차피 HSBC PMI 지수 자체가 뭐 50을 하회했지만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전월보다. 네. 50을 하회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50 근방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거는 그냥 경기 자체는 좀 끝자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어떤 끝자락 정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런 대기업 위주의 PMI 지수 자체보다 HSBC PMI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이게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장중에 그 중국이 약간 이렇게 빨간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네네. 밀렸는데 저는 그 신호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렇게 잠깐 돌리고 나올 때 결국에는 뭐 밀려서 끝났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경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또 제가 그 항상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어떤 이유를 좀 근거를 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한 개가 중국이 또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경제 자체를 통제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펴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계획 경제 하에서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던 부분들을 계속 안 좋게 놔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나온 부분에서 뭐 작년에 이제 12차
그 12차 5개년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2년에서 3년 차 때 가장 많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올해와 내년으로 보는 거고요. 네. 올해와 내년에 이제 민간 쪽의 어떤 성장이나 어떤 뭐 그 이제 고정 투자에 대한 그런 성장 자체가 올해나 내년 중에 점점 나타날 수 있다,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사실 지표가 사실 개선이 돼가고 있는 걸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정책을 쓰면 효과가 있다. 지표가 나타난다는 걸 이제 예. 보여지는 거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금리 인하 2번 또 연거푸했으니까 효과는 더 그렇죠.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은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도 중요한 게 유럽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G2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이랑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쪽에도 좀 기대를 하자,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도 아까 HSBC PMI 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어서 들어보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반등이라고 해도 이게 뭐 급격한 반등이라 보기보다는 좀 완만한 회복세, 경기 저점을 찍지 않았나는 그런 개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통화 정책 뭐 추가 완화나 뭐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3분기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권역별로 봐서도 유로존이나 미국보다도 지금 중국에 있는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네. 중국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국 경기 어떤 빠른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좀 슬그머니 찍고 꾸준한 이제 회복세 국면으로 들어가 주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빠르게 볼게요. G2의 또 다른 국가입니다. 미국 쪽 부양책에 대한 얘기인데 Q3 3차 양적 완화 3분기 안에는 나올까요? 네, 9월 안에 Q3 보기 어렵다라는 쪽,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장준호 대리님께 제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Q3가 9월 이후에나 가능한 이유. 저는 QS가 9월 이후에 가능한 이유를 보자면 저는 오히려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뉴욕에서 뭐 낙폭을 줄였다 이런 네. 해석도 있는데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걸 할까 말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좀 QE3의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 것 같고 전반적인 뭐 경기 정책 부양책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요?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선적으로는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좀 꺼내기에는 좀 힘든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 연준이 그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을 표명한 지 불과 1개월밖에 채 지나지 않았고 이게 그 트위스트 연장을 하면서 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1개월 만에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QE3라는 카드를 꺼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좀 보자면 QE3 카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문제, 좀 극한적인 문제로 다가갈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앉으셨던 주대영 대리님도 대선은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루 전날 얘기하지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 않을 거다. 또 하반기 대선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정부의 이해관계도 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좀 QE3를 그 곧장 실행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조금씩 뭐 그 관련된 뭐 이야기나 관련된 좀 부분적인 뭐 추가 정책을 좀 펼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또 미국이 좀 곡물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가뭄 때문에 급등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QE3를 좀 시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물가가. 뭐 유동성으로 또 투기 세력 같은 게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위기나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좀 우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바로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셨네요. 그러게요. 일단 뭐 마지막 카드, 뭐 곡물 가격, 인플레 얘기도 있었지만 진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이 얘기도 불과 한 달 전에 했으니까 또 뭐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서 또 이게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네. 정책이 좀 시장에 먹혀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 정책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책을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장에 먹히는 효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입장이고 네. 제가 X를 뜬 개인적인 이유는
QE 자체가 빨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면서 기대감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증시에는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간간히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죠. 사실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확 하는 게 더 효과가 높지 그렇죠. 않을까요? 확 해서 뭐 그날 뭐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1차나 2차나 하고 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차 양적 완화까지 썼는데 더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 자체가 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정책을 좀 끌고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이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느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우리 장준호 대리님께 내일장 전략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내일은 좀 일단 반등을 해주겠죠? 설마 예. 또 빠질까요? 그래서 저번 주랑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유로존의 재정 위기는 결론적으로는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치닫게 된다면 분명히 뭐 ECB라든지 어느 정도 재정 회담에서 분명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은 지금 지수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1760이면 뭐 PBR이든 퍼든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좀 사도 좋다라는 얘기세요? 뭐 급격하게 뭐 오늘 사고 내일 판다 이런 전략만 아니시면 뭐 매수를 한 후에 꾸준한 지수를 지켜보시고 비중을 조금씩 나가라는 뜻이지 한 번에 매수를 하시고 한 번에 매도하는 그런 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1750까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것도 열어두시면서 유연하게 천천히 사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사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방어주 보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주는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적인 저점을 찍었고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반등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뭐 여행주나 뭐 그런 뭐 소비주 관련된 뭐 락앤락이라든지 한국 그 락앤락 같은 그런 소비재 쪽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 타이어 같은 뭐 타이어 제품도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수 반등이 천천히지만 올 거다 믿고 천천히 역시 분할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반면에 우리 전지효 과장님은 지수 뭐 지지선 바닥 논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지켜보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주식을 그냥 손절을 하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좀 팔아야 될 때인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퍼가 8배다, 뭐 싸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시 매수를 타진하는 그런 지금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많이 사야 된다. 이제 지금 좀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오늘 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장을 아침에 많이 밀었다가 다시 땡기는 듯 하다가 다시 밀어서 끝내는 그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위험이 크다는 말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기려면 위험을 좀 그래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싸다고 사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위험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정책 공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트리거가 딱 나타나서 이게 딱 확인됐을 때는 물론 주가가 이미 좀 더 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 있는 걸 확인을 좀 하고 가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을 어떤 업종이 좀 좋겠다, 어떤 네. 쪽으로 좀 사보문직한 게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철저히 종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업종이 좋아질 거다 이런 쪽에서는 사실 약간은 좀 부정적이지만 그나마 선택을 하라면 뭐 바이오 관련주 해서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짧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또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터테인먼트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으면서 뭐 좀 더 방어를 할 수 있는 결국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을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챙겨야 되는 시장이냐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손절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시점에서 뭐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부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재매수를 가는 그런 쪽으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종목 포트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오랫동안 이제 지금 거의 한 2년째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네. 지수 자체도 뭐 낮지만 뭐 종목들 자체는 더 심하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돌아서서 올라갈 때 지금 뭐 걸려 있는 게 잘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일부 현금을 실현해 놨다가 다시 가자 그런 네.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톤을 주셨습니다. 그나마 볼 건 엔터나 바이오 쪽, 여의도 쪽 생각도 같을까요? 오늘은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로존 위기에 F쇼크까지 엎친 데 덮친 격 1770도 안 됩니다. 연저점 경신하니까 바닥이 어디쯤이다. 이 얘기도 쑥 들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7월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7월 초에 좀 올라갔을 때 팔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유럽 사태가 더 부각되면서 증시가 그 연중 저점을 경신했는데요. 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2분기까지가 그 2012년의 글로벌 경기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 관련 사태도 어차피 픽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 스케줄도 보면 2분기하고 7월까지는 좀 집중된 점을 봤을 때 시기상으로 지금이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3분기는 그나마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미국 기업 등 실적들도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증시 약세는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시기로 보면 한 8월 중순 이후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증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을 좀 보내는 동안 사실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그래도 내가 이때 사면 나중에 수익이 클 거야 라고 분할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뭐 관망할 수도 있고 이제 네. 저가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가 분할 매수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관망하시는 분보다 긴 그 스케줄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뭐 금일과 같이 어떻게 연중 저점을 이렇게 갱신하는 뭐 그런 시기가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뭐 유럽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온통 비관적인 얘기만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3분기 그 중국 그 GDP 같은 경우도 2분기를 하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6월과 7월에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했고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제 그 경기에 반영되는 데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12년 들어서 아직까지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국영기업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높아져서 결국 하반기에 고정자산 투자도 GDP의 중요한 고정자산도 증가할 수 있고요. 뭐 유럽 쪽 그 우려에 따른 중국 GDP 성장률 둔화 우려도 많은데 따져보니까 유럽 수출 비중이 그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5.4%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모든 점을 좀 고려해 보면 그래도 2분기보다는 3분기 중국 경기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설득이 되기까지는 지표로 확인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3분기 지표 가기 전까지는 약세가 좀 올 것 같고요. 저가 매수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화학 업종들이 실적이 바닥인데요. 뭐 재고 평가손 이런 부분에서 다 2분기에 많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뭐 나프타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2분기 이후에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조정을 받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분기는 화학 업종들도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기업 실적 개선 기대에 따른 IT 그리고 중국 경기
개선에 기대에 따른 하락 업종을 좀 이런 그 증시 쇼크 상황 같은 경우에 좀 저가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저가 분할 매수하시는 분은 좋고요. 관망을 좀 기다리시는 분은 아무래도 8월 중순 이후 어떤 중국 관련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거의 끝자락 이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큰 폭까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렇게 쇼크로 시장이 많이 출렁일 때는 IT나 화학 쪽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현대차의 실적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인데요.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한 종목씩 추천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일주일 후 누가 더 수익이 높을까요? 자, 펀치 대결 종목은요. 디스플레이텍 대 SL이었는데 결과는 네, SL이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표가에 아주 짧은 목표가였는데 거의 근접했었죠? 근접했었는데 오늘 결국에 좀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조금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면 사실 같은- 오늘이 진짜 좀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7% 넘게 좀 빠졌으면 아무래도 조금 개인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투매성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좀 오늘 좀 보고 투자자별 매체를 좀 보자면 네. 에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신권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손절을 보통 언제 합니까? 이렇게 거래 실리고 크게 그렇죠. 이렇게 밀리면은 기관에서 투자가 좀 투신권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전반적인 기관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하루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그럼 때문에 내일 시초가라도 내일 시초가도 이제 손절하시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 전반적인 지수대를 보면 아무래도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시면 다시 매수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SL로 수익은 언젠가 나겠지만 일단은 끊는 게 맞다. 수급 분석을 통해 내일 시초가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디스플레이텍 좀 살펴볼까요? 여러 번 이제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종가상은 안 무너지네요. 예, 일단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좀 잘 버티고 있다가 막판에 좀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일단 종목 자체에서 일단 뭐 말씀드린 게 이 종목 자체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대폭 상승하는 실적 증가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사실 지금 모양이 그렇게 뭐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은 일단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이 그 손절가 부근에서 언저리에서는 계속 그 가격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왜 지금 가격대쯤에서는 뭐 사실 뭐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는 이런 개별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뭐 가격이 조금 더 빠질 때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가격대는 조금 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움직임에 있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핸드폰 부품주 자체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던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지킬 라인을 지키고 있고 추가로 더 사도 어떨까 디스플레이텍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수익률 대결을 펼칠 한 주 두 분의 종목부터 확인합니다.
자, 이번 우리 전재료 과장님은 에스텍 파마를 준비하신 것 같고요. 네, 강준호 대리님은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의 세코닉스 일단 생소하다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좀 들고 온 종목들 SL 말고는 다 좀 생소한 종목 들고 왔는데 그 네. 이유가 아무래도 대형주 추천하기에는 좀 힘든 장이지 근데 않을까. 생소한 종목이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크게 빠지진 않고 그래가지고 좀 예. 좋았던 것 같은데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이랑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 판매 호조로 인해서 조금 이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차량용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모비스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렌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3% 정도가 성장을 했고 원래 차량당 기존에 이제 한 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K9에서 어라운드 뷰라는 시스템 도입하면서 이제 카메라가 한 최고 많게는 7개에서 8개까지 차 한 들어가기 대당. 차 한 대 예.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가를 봐더라도 2012년 예상 퍼가 한 5.8배인데 업체 평균 8.9배에 비해 좀 저평가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차트를 보면 좀 예측됩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 큰 변동이 없고 매매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종목을 조금 오래 두시고 일주일 평가를 받긴 하지만 좀 길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매수가는 지금 시장가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 길게는 13,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로는 지수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을 경우에는 10,000원 이상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진다면 이건 손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지만 휴대폰뿐만 아니라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세코닉스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기업도 있나 싶은데요. 이번에 전재호 과장님의 에스텍 파마? 예, 제가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에스텍 파마인데요. 이게 그 원료 의약품 재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게 돼서 MRI 조영제 원료나 CMO 사업 등이 일단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지금 기관도 어느 정도 이틀 정도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일단 차트상으로도 그림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오늘 거래량 보면서 오늘 그 주가 움직임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요 부분 대해서는 좋게 볼 수 있고요. 2분기 매출액 자체도 150억, 영업이 28억 정도에서 실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3분기부터는 신규 사업 확대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캐파 자체도 2배로 커졌기 때문에 일단 회사 자체는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가 좋아지네. 짧은 가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가격대 보시면 지금 이제 8,680원이고요. 지금 요 가격대에서 일단 9,000원 일단 그 전고점 자체가 이제 9,000원 언저리인데 요 부분을 뚫고 넘어가면 주가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 이제 부분에서 좀 이제 거래가 좀 더 늘어나면서 상승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000원. 완성된 두 분의 펀치 종목 다시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에스텍 파마 대 세코닉스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재호 과장님의 에스텍 파마부터 보면요. 일단 제네릭 원료 의약품 주력 생산업체인데 가격은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입니다.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차트. 세코닉스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 신동력까지 달았는데 목표가 12,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수익률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현대 TV를요, KT 올레 TV,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번호 184번이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